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에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경민정이고요. 고수들의 정치해부쇼 닭간다는 평일 매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날씨가 비가 오면서 갑자기 조금 추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아주 재미나게 정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 오늘 다 모셨는데 제가 월요일을 김기욱 앵커와 격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세 분의 조합을 처음으로 만나보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그야말로 정치계에서 존경하는 선배님 세 분을 다 모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잘 오셨습니까? 네, 저는 아주 딱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 더웠던 여름 생각하니까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잘 보냈습니다. 예, 명절은 주로 뭐 하시나요, 요새는? 저는 주로 달리기 하면서 보냈습니다. 제사 모시거나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거고. 당연히 러닝을 주로 하시나 봐요? 예, 뭐 좋아합니다. 우리 수석님은 어떠셨어요? 뭐 저는 뭐 고향 갔다 와가지고요. 예. 바쁘게 좀 보냈습니다. 부산?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대구면은 제사를 좀 지내시는 제사 편이- 지내죠. 제사 네, 지내시죠? 네, 여전히 지내고 있죠. 네, 제사 지내실 때 귤은 제사상에 올리십니까? 올리죠. 귤도 올리죠. 귤도 예. 올리죠. 귤 올리실 때 보통 조상님들이 어떤 귤을 좋아하세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조생귤 좋아하잖아요. 요즘 나오는 귤들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앞에 쌓아놓은 거 이거죠?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예. 일단 오늘 국감도 있고 해가지고 네. 뭐 현안을 빨리 들어가 보고 싶지만은 여러분께 이 맛있는 귤을 좀 소개해드려야 돼서 한 개씩 좀 까서 드셔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이거는 제 실화로 저희 울산의 아파트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귤을 샀는데 망했어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반쯤 이렇게 하얗게 얼어 있는 거예요. 왠지 덜 익었다고 해야 되나? 망하고는 와, 귤 먹으면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이 귤을 앉은 자리에서 10개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맛이 어떠신지 좀 한 번씩 이야기 좀 해주세요. 드신 분부터. 귤이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음. 시면은 네. 잘 못 먹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죠. 너무 안 달면 네. 이건 뭐지 껌 씹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안 쉬고 다네요. 그렇죠. 쉬지 않고 달아. 그러니까 달고. 그냥 맛있네요. 요거는 음. 옛날에 말씀 주세요. 색깔이 이렇게 푸르스름하잖아요. 예. 전체가 파란 것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덜 익은 거 아니야 싶지만 전혀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종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예. 정말 달콤하고 음. 지금 저 대기실에서도 몇 개 먹었는데 네. 정말 맛있는데요. 좀 앉은 자리에서 계속 까먹게 되는. 그래서 강추. 예, 수석님 요거 다음 제사에는 한번 조상님께 올려 보실 생각 있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사뿐만 아니고 기제사에 기제사 10월 이후에 있는 기제사 있으신 분 아이고. 저희 시댁에는 있는데 이거 한번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10월 한정으로 극소량만 수확된다고 해서 극조생귤인가요? 제가 모르겠어요. 극조생귤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마 극소량을 수확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 박스 5kg인데 19,900원이면 제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뭐 이렇게 싸게 팔아 했는데 와, 진짜 맛있고 너무나 가격이 저렴해서 이거는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박스 쟁여놔야겠어요. 박스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10월에만 한정적으로 드실 수 있는 이 귤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여의도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551-5280번입니다. 1551-5280번. 지금 이 아래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귤 드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말씀 주시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분들은 드시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감 현장이 또 아수라장이 되고 있네요. 아주 본격적으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관전 포인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출두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법사위가 시작이 돼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했고, 네. 근데 원래 다 아시다시피 네. 인사말하고 물러가는 게 여태까지의 그 관행이었는데
뭐 그냥 못 나가게 한 모양이에요. 자세한 걸 못 봤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뭐 나가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양쪽에서 이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왜 관행을 다 깨느냐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뭐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거 얼핏 들어보니까 뭐 이게 원래 시작이 그 그 한덕수 그다음에 조희대 네. 뭐 네 명이서 회동을 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안 만들려고 역적 모의를 했다. 뭐 네. 이런 내용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 당시에 그 보도했던 사람들, 그 열린공감 TV와 그 관련자들을 왜 안 부르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공방이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저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한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럼 도대체 뭘 물어볼 거지? 그렇죠. 만났습니까? 네 명이서? 그 민주당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기관증인 아니고 일반증인으로 일단 채택을 해서 증인 선서도 받고 질의응답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사위 네. 판단입니다. 지난번 그 9월 30날 청문회는 사실상 별 성과 없이 끝나고는 말았는데 네. 그게 이제 이번 오늘 국정감사를 기약하는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출석은 하는 거니까 차제에 그날 청문회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조금 질문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질의응답에는 응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법원의 어떤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취지에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 관행대로 인사말 그리고 이제 국감 말미에 나와서 또 마무리 인사말 그거만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옥신각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뭐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도 중요하고 뭐 양심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될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법부도 결국에는 국민이 위임한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출석을 했으니까 답을 좀 해주시라. 네. 어떤 점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재판의 시시비비 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느냐 그 재판 내용 가지고 따지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이 있다면 저도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재판에 관여하는 거라서 안 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왜 이례적으로 법원 내규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네. 사법부 내부의 법관들도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혹은 유감 표명은 해야 된다라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이건 억지 피우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 4인 회동설에 대해서 득달같이 본인 입장문 냈잖아요. 그건 아니다라고. 예. 그러니까 입장을 낼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지어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여론을 보더라도 사퇴론이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보다 높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궁금해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이게 대선 개입의 의도가 진짜 없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민주당은. 이동수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네, 됐어요.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사실 뭐 오늘 뭐 도하신문들 일면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다시 이제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일면을 장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예. 기업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정감사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조희대 법원장 문제 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몇 달 동안 이어져 온 이런 공허한 정치 공방 가지고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김현지 부수실장 뭐 출석 가지고 또 국정감사가 마지막 운영이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식 국정감사가 이렇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단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뭐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네. 늘 그 선거법 재판에 대해 가지고 633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해왔고 빨리
그 재판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난 5월 1일 날 파기환송 이전에도 그래서 2심 자체가 계속 거의 4년 동안 끌어왔던 부분들이 예. 문제였던 거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선거 전에 뭔가 그 피고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들을 내려줘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빨리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이 판단 자체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의 대법관들이 그 의견을 모은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여당에서 무슨 4인 회동설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설득을 당해가지고 무슨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대법원에서 나머지 그럼 13명을 어떻게 설득을 했다는 얘기가 됐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법관들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이렇게 하자 이재명 후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그걸 따라줍니까? 그 대법관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 식의 사실은 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여당이 계속 그렇죠. 청문회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을 하겠다고 하고 네. 이어서 또 국정감사에 불러가지고 망신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저는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관은 방금 이렇게 말을 했네요.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는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앞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저 정확한 내용을 좀 저희가 보고 있지 않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잘 때문에 못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예.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민주당 주장은 정말 100%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파기환송을 왜 시키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왜 판결을 그렇게 빨리 했느냐를 물어본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대법관들끼리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법적으로 그 심판과 관련된 내부 논의 사항을 외부에 밝히지 않도록 밝힐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재판을 했는데 어떤 판사는 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어떤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다 공개가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사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개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웃긴 게요. 지난번에 청문회도 마찬가지인데 청문회에 불렀을 때 민주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도 못 가겠다고 그렇게 성명서를 내고 안 왔어요. 아니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들도 야 그런 절차는 옳은 게 아니야라고 안 나왔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법에 어긋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법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한다. 아니 그 수많은 법관들 중에서 한두 명이 거기다 법관 그 망에다가 올렸다고 그것이 뭐 법관 전체의 의지다. 제가 듣기에는요. 좀 그 법관들 부글부글합니다. 아니 아무리 자기들이 다수당이라고 해도 네. 이렇게 사법부를 능멸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4인 회동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득달같이 성명 내지 않았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밝히면 될 거 아니냐.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라고 계속 공격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도 민주당 패널들이 계속 왜 대법관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이틀 뒤엔가 대법원장이 나오면서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이 정확히 안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는 않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아무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대법원장을 불러다 놓고 무슨 뭐 증언을 듣겠다라느니 혹은 청문회를 하겠다라느니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그 저질러 놓은 불질러 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명이 만나서 역적 모의를 했다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불을 질러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기 위한 정치적 계략 그런 정치적 책략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기어코 세우고야 말았는데 이렇게 조용한 개혁을 희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하고 너무 어긋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희대 청문회가 9월 30날 2차 청문회였죠. 그러니까 네. 두 번 다 사실 불발된 거예요. 5월에도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청문회에서 소위 이제 사인 해동설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의혹과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것은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또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의 차이는 좀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상 그 전례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리고 그 물리적으로 그 며칠 동안에 그 기록을 7만 페이지를 읽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읽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로그인해서 전자문서를 읽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내놔보세요. 했더니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이 잘 안 돼요. 말이 바뀌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일단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인 회동이 이게 명확한 증거도 없고 사실상 뭐 추가적인 증거도 제시를 못한 게 맞아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의원들이. 그래서 저도 왜 증거 없이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당에 대한 어떤 불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그것도 일면 그랬던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그 이후 이루어졌던 후속 조치들이 결국에는 그런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기현 판사의 어떤 구속 취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 치니까 영장 기각시키고 또 그러면은 내부에서 감사한 조사 자료라도 내라라고 했더니 그것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사법 불신이 누적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왕에 지난번에 사인 회동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으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사법 불신을 어떻게 지금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사퇴설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예요. 단순히 네. 무슨 사인 회동 말 안 되는 얘기 뭐 전례 없는 파기환송 이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법 불신을 풀어가려는 책임의 주체는 일단 대법원장이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가운데 조희대 출석한 법사위 국감 여야 충돌로 인해서 의원들의 고성이 난발하고 있는 속보가 막 뜨는데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중립적인 성향의 댓글들을 좀 굳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했어도 이렇게 꼬치꼬치 물을 것이냐.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결과가 유죄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 결국은.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했으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전날 그 방송에도 나오던데 그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 불러다 놓고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질의한 내용을 보면 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야 아마 이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해 주려는 모양이다 대선 전에 그러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길길이 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웃긴 게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진짜 개혁돼야 될 건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은 무슨 대한민국에서 모든 정의를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그 사법부라든가 행정부 전부 다 죄인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지지도 그 신뢰도가 법관들보다 높습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여론조사 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들이 하는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뭐 민주당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 전체에 마찬가지예요. 대한 예, 불신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건 누가 모르는 게 아니고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궁금한 거는 네. 자 대법원장이 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그걸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증인도 채택하고 청문회로도 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는 일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합의문을 둘러싸고 미국이 우리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때 합의문을 못 썼던 것이 그냥 덮어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그 회담이었다라고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럼 워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면 대변인의 이거 다 그 불러야 워딩- 됩니까? 아니 그래서 대변인의 증인 채택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이거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왜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에도 정정하지 않았느냐를 놓고 대통령 책임져라라고 민주당 같으면 그러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대변인 불러서 운영위에서 불러서 대통령 나오셔야죠. 국감하시면 그러면. 되죠 뭐. 대통령 이동수 도 나오셔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얘기하세요. 의견 좀 주십시오. 지금 두 분 말씀이 격화되고 그 있는데. 원래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예. 지금 보면은 늘 대법원장한테 질의하지 않잖아요. 왜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 국정감사라는 게 그 재판의 내용 가지고는 물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법 위반이거든요. 헌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법원의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당에서는 자꾸 재판의 내용,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냐,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김현지 부속실장은 여당에서 어떻게든 안 부르려고 그러고 꽁꽁 숨기려고 그러고 있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 상권 분립이 엄연히 우리나라의 원리인데 그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질지 여당에서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 이런 무리수를 자꾸 여당이 두느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피고인 신분 아닙니까? 아직 재판이 홀더돼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재판을 멈춰 있지만 재판 중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그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범여권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뭐냐면은 여당 내에서 법사위, 특히 법사위 의원들이 튀기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기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은 저 국정감사 보시면은 서로 지금 그 무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나서가지고 자기 목소리 낼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이제 국감장이 뭐냐면은 쇼츠를 찍기 위한 의원들의, 여당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쇼츠를 찍기 위한 경연장이 아마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종일 자기 목소리 내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여당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감 첫날 법사위가 이렇게 주목받는 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 법사위는 조금 약간 상원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좀 품격 있게 많이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도 조금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내용 가지고 의원들이 만약에 따지고 왜 이게 유죄 취지냐, 왜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패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판의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례적으로 빠른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불신이 생긴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 입장을 다 이해를 예,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는 네. 것은 그 국민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몇 안 되는 법관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했을지라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게 100% 그냥 법관들이 그걸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문제야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그조차도 진행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저런 식의 옥신각신 파행하는 모습은 결코 민주당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건 좀 다른 결의 내용인데 조희대 대법관 지금 출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내용이지만 김현지 실장에 대한 궁금증도 국민들의 욕구가 많은 상태예요. 근데 김현지는 부르지 않고 조희대만 세우는 거에 대해서 뭐 절대
권력이 지금 위원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그걸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똑같이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둘 다 그냥 공개 질의를 받게 해라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애초에 순리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제가 당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패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히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소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 의견 따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부속실장 됐지만 총무비서관이 지금 운영이 국감에 나오니 안 나오니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잘 됐다라고 예. 생각하는 저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는 순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이제 운영이 열어서 증인 채택하는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연다고 하니 저는 가급적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에서 그렇죠. 당에 공을 넘겼는데 조희대도 나오는 게 맞고 김현지도 나오는 게 맞다. 아니, 나오는 국민이 게 원한다면 나오는 게 맞다.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나와야 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 부속실장 갔으니 출석의 의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버리면 조금 옹색하다는 거예요. 저는 양심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나오겠다. 출석 의사가 있다. 단 국회에서 결정을 해준다면 그런데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해버리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정희 의원님은 네. 너무 양심적이어서 의원님이 사실은, 위원장이시면 바로 출석을 아니 근데 시킬 텐데. 그 김현지 씨에 대해서 이제 웃기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안 내보낸다. 비서실장 나가니까 그 사람 왜 나가야 되냐. 그랬다가 야 도대체 비서실장보다 위야 그 사람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야 나갈게.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가 예. 나간다고 해놓고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속실장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야 부속실장으로 보낸 거 보니까 부속실장이 여태까지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네. 안 내보내겠다는 거지라고 또 비난이 쏟아지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나간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더니 또 김병기 원내수석이 야 그 정쟁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건 우리가 응할 수가 없다. 네. 또 발을 빼고 있어요. 왔다 갔다 도대체 이 김현지라는 한 사람을 놓고 그 민주당 전체가 그리고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김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개가 꼬리를 흔든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는 이런 양상.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미스테리한 총무비서관은 처음 봤습니다. 학경력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계속 돈 내가면서 월급 주고 있고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결정 사항이 있는 어. 대통령 부속실장으로 앉아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저는 묻고 싶고요. 아니 합격력은 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좀 건 걸렸죠. 이거예요. 발표했는데. 김현지 씨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안 나올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건 이 사람이 뭐니까 그렇습니다. 그 있잖아요. 저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네가 뭔데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김현지 씨는 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더 모인 것 같아. 대법원장도 뭐니까 안 나와라고 얘기하는데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사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뭐니까 그렇지. 근데 무엇 때문에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김현지 실장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명분을 얻으려면 네. 운영에 출석해서 이 정권 출범하고 4개월간 총무비서관으로 일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원칙을 정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난방 뭐 6개, 7개 상임위에서 너도 나도 부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성남시 뭐 그 시장 시절에 뭘 물어보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나오니까 이게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권 출범하고 총무비서관으로서 뭐 특활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물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성남도 물어보겠다, 뭐도 물어보겠다. 무슨 총무비서관이 지금 부속실장이 뭐 그 모든 거를 다 아는 전지전능한 인물이 아닌데 그리고 업무와도 지금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국정감사 내용하고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까지 다 소환해서 뭘 네. 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운영위의 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것들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15일 날 그런 식으로 그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겠죠.
설득하면 나올까요? 아니 뭐 민주당을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민주당은 지금까지 저 증인이나 참고인 나오면 그 해당 사항만 물어봤습니까? 여태까지 그래왔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무슨 6-7개 상임위가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운영위조차 나오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 이건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국민의힘이 뭐 순수한 의도가 아니구나 이러면은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패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네. 기시감이 자꾸 드는 게 과거 정권들도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때 뭐 최순실 씨나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 딸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죠. 딸하고 사이 문제. 예. 그리고 뭐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이게 자꾸 기시감이 드는 게 뭔가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국민들의 호기심, 궁금증은 점점 커집니다. 이거 운영위에 그 뭐 11월 5일인가 그 예정이 돼 있던데 그때 뭐 안 나온다.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나오면은 오히려 야당한테는 굉장히 그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은 이걸 정말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길래 도대체 이분이 뭐 어떤 영향이 있는 분이길래 이렇게 숨기려고 할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 정권의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초기에 잘 진화해서 다투기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야말로 터졌다. 크게 그렇죠. 정권의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걸 미연에 저는 사실 지금 우상호 정부 수석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자기는 완전 거짓말장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의지는 맞았을 거예요. 막상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뭘 질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질문은 뻔한 내용들이고 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네. 얘기들 묻고 그 밖의 것을 묻는다면 다수인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요. 말 안 되는 소리 왜 그런 걸 질문하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막상 딱 여기 좀 출석을 모셔보고 하면 출석을 하면 막상 국민의힘에서도 당황할 거예요. 예. 지금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분위기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큰 소리들인데 맞아요. 나와서 오히려 질문하면 당당하게 할 얘기 하고 또 말 안 되는 질문하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방어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국감을 마무리하면 저는 이거는 클리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권을 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김현지 실장은 본인의 집무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뭐 간식을 귤 까먹고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희대 대법관은 아직 10시 55분 현재 앉아 있고 지금 조배숙 의원이 소리치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래요? 그 현장이 저희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하튼 지금 뭐 혹시 중간에 속보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현안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자 지금 김희진님께서 3,000원 슈퍼챗 후원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집 사는 거 싫어하는 민주당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체될까 좌파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예. 정치적인 의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다음 의견으로 다음 그 안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유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특검 수사 받다가 양평군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 이거는 야간에 수사받고 나와서 쓴 자필 메모고요. 정확하게 메모인가요? 말하면 네. 유서는 아니죠. 명확하게 네. 이건 메모인가요? 메모이고 네. 유서는 한 20페이지 된다고 하는데 유서는 아직 저희가 본 바는 없죠. 그렇군요. 이제 메모를 그 간단하게 몇 줄만 말씀드리면은 너무 힘들고 지친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해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진실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이분의 그 생전에 그 메모 기록에 담겨진 내용인데 이게 국민의힘은 또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 특검 위에 특검을 또 만들어내겠다는 정도로 또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이동훈 수석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메모 내용을 네. 보게 되면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협박을 하고 다그치고 그냥 회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네. 그러니까 밤샘 심야 조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도 아마 대동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참고인 신분으로 자기는 뭐 별일 아닐 거니 하고 갔다가
예, 수사관들이 뭐 좀 온 김에 다 하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뭐 심야 수사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협박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경찰이 유서를 공개 안 하고 있고 특검 조사 뒤에 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고 유족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숨진 공무원 20장의 유서 왜 유족에게 안 보여주냐. 유족에게까지도 안 보여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메모와 그 유서를 열람을 했다고 하는데 유족들이 그 내용이 좀 대동소이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그 메모에 보면은 뭐 사실대로 말해도 다 그친다.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더 몰아친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거면은 사실은 굉장히 강압적인 폭력적인 수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내용을 거짓말로 써놓고 갈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감안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특검 자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수행이 되면서 과거에 80년대식의 폭력적인 수사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이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특별 수사 자체가 특수부의 관행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태를 이번에 특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용을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유서 내용은 공개가 불가한 상태인데 유족에게는 보여줬다. 수사를 하고 나서 인계를 하겠다 밝혀졌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중기 특검 수사 절차의 위법을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하면서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유서의 조사 과정 전체 그 CCTV를 즉시 공개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사건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시기에는 파견 검사가 20명이었고 드루킹 사건은 허익범 특검이 13명의 파견 검사를 보냈었고요. 근데 지금은 세 가지 특검을 동시에 굴리는데 파견 검사가 170명에 이르는 이른바 히드라 특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세게 발언을 하면서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오늘 아침인가 이긴 최고위원인가요? 전 최고위원인가요? 지금 사무총장인가? 이긴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워낙 이제 혐의가 16가지 플러스 알파니까 수사 대상이 그러니까 9개 팀인가 8개 팀인가 나눠져 있는데 이 양평 관련한 거 특히 공공지구 개발 관련한 이 부분은 그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멤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경찰에서 이 참고인 조사를 한 셈이죠. 그런 점에서 나중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기치하에 이제 수사기소권 분리하는데 경찰에서 대체적으로 수사를 맡게 된다면 이 부분은 또 이것과 연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50대 5급 사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양평군의 면장이셨어요. 고인이. 그래서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데 이분이 특히 이제 공공지구 개발은 양평 고속도로하고는 또 완전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2011년부터 2016년에 공공지구 개발을 하는데 그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하고 뭐 오빠 그 집안 기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개발 분담금이 10원도 부과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17억이 부과됐다가 다음 해에 뭐 다시 0원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이제 이 비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또 뭐 1억 얼마로 또 분담금이 또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라고 이제 파헤쳐 보는 그런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 근데 이 고인이 당시에 이 개발 양평군에서 개발 분담금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에서는 그냥 다른 조사 수사 하던 대로 했던 것이고 무슨 메모에 나와 있는 그런 식의 강압이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유족들에게 그 자필 메모나 혹은 그 유서 관련해가지고 곧바로 네. 처음에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수사의 프로토콜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검은 사실 유족의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거라서 뭐 이 부분은 그냥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자필인지 그거 조사하는 거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다 함께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특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CCTV 공개해서라도 좀 투명하게 과정과 내용을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점을 남겨서 특검 전체에 대한 수사의 어떤 신뢰도의 문제를 그 발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대로 뭐 특검에 한 특검법 이게 이 특검법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한 걸 보니까 자필 메모에 나와 있던 내용이 상당 부분 그 단어들이 겹치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살펴서 뭔가 무리한 조사나 수사가 없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한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용을 사실은 자세히 잘 몰라서 네. 그 뭐 유서에 쓰신 분은 유서가 아니고 뭐 지금 유서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술서 비슷하게 자기 그 상황을 묘사한 그 글에 나온 걸 뭐 죽는 분이 뭐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본인이 느끼는 강도가 너무 억울하다,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 다르니까 그걸 놓고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수사를 받고 나갖고 가서 그런 선택을 했으면은 이거는 수사기관이 뭔가 좀 뭐랄까 좀 강압적이었다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만한 정도로 어떤 핍박을 또 압박을 가했다는 그런 거를 근데 좀 그거를 아예 배제할 수가 없어서 사람마다 다 네. 다르잖아요. 예. 사람마다 어떤 내성이 다르니까 어떤 외부의 그렇기는 자극이 하죠. 왔을 때 그걸 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다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거를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지금 뭐 니들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양쪽에서 없죠. 몰고 가는 네. 거는 조금 더 지금 내용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유서 내용도 보고 부검이라든가 다른 뭐 심지어는 필적 조사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게 맞고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막 각자의 입장,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만 얘기하면 그게 과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대응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네, 주장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우리 그 아시겠지만 포스코 건설 가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산재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CEO 형사처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SPC 가가지고 그런 뭐 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이 노동을 하느냐 어떻게 네. 사느냐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하던 나름대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던 분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으로 가서 수사를 받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라고 메모를 남기고 그 극단적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는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나서가지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좀 나서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검 출석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다라는 기사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 얘기를 한번 피의자였대요. 나눠봤고요. 참고인으로 알려져 참고인으로 있었는데. 알려졌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좀 확인이 돼서 요거 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 수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또 정부 차원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다른 방향의 것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른 안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은 지방선거 이제 오늘 10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당에서 여야 어느 당에서 또는 다른 3당이 될 수도 있겠죠. 서울과 부산을 어떻게 사수하느냐 아니면 새로 또 탈환하느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서울 같은 경우에 또 부산 같은 경우에 이 두 곳을 콕 집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은지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부터. 뭐 서울, 부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부산에 이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굉장히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부산 부울경의 어떤 승리가 지방선거 어떤 전체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신경도 쓰고 있고 또 요즘에 네. 뭐 이런 데서 돌아가는 거 보면 약진하고 있더라고요 전재수 지금 장관이. 오차범위 밖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최근 2주 전에 예. 부산 언론인 연합협회에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이 46.6, 박형준 현 시장이 38.4로 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재수 장관이 새롭게 도전자로서 그 시장을 가져올 것인가. 뭐 네. 물론 이제 부산시장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재수 장관이 조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 도전인데 수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권 후에 그 첫 선거는 대체적으로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그리고 이제 1년여 지나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 사실 뭐 누가 선거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방선거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당에게 장담할 수 유리하다. 없죠. 장담할 수 없고 음.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나서 한 10번의 시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네. 전체적으로 봐서 5대 5입니다. 네. 예, 5대 5예요. 여야, 범여권 이렇게 근데 하면 서울시장이 지금 이렇게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선이고 지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고 여당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좀 의아한 게 오세훈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치적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어떤 걸 경쟁력으로 자신이 보시는지. 없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예. 5대 5 상황인데 오세훈 네. 시장이 그동안 지금까지 4번 한 거 아닙니까? 네. 5번째 도전하게 되는 것인데 중간에 한 판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0.73%라고 하는 거의 깻잎 한 장 차이 정도로 네. 차이가 나서 민주당이 졌습니다마는 25만 표 차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서울에서 30만 표를 진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선거가 모든 걸 좌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가 김문수 후보하고 전체적으로 한 8.2% 이겼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서울에서의 격차는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민주당에게 우리가 정말 자신 있다라고 매우 늘 우호적인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긴장해야 된다는 거고 또 뭐 보도 많이 된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딱히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한강버스 같은 거 다 그렇게 열흘 만에 망하고 이렇게 했어도 지금 후보군들을 다 대입해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는 것이고 뭐 박지원 의원 포함해서 네. 다른 후보 뭐 기업인이라도 누구라도 우리가 이기는 방향이라면은 누구든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굉장히 이를테면 내년에 치렀는데 결과가 네.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서울 같은 곳에서 진다면 이거는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에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 지난 대선 결과는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구도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대부분의 지역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선 결과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서울시장 후보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사실 지금 뭐 지방선거 얘기하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네. 워낙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음. 그 격변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몇 번 뒤집어질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지금 있는 것만으로 얘기하면은 그 서울은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의 이미지에 맞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어떤 지역의 특성별로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좀 비슷한 정치인이 가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네. 지금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그거 있잖아요. 약간 세련되거나 네. 그리고 뭐 좀 합리적이거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주는 게 있죠. 수도가 주는 느낌이 있는데 세련된데 한강 죄송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되게 억지를 많이 쓰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 보면 정청래 대표 보면서 저분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 모르죠. 그 개딸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뭐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는 당대표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서울시장감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니 우리 대부분 서울시장 그런 후보 건가요?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 다 엄청 누가 있어요? 저 엄청 기억이 서운하시겠어요. 잘 안 나요. 저요? 예. 지금 공개 박주민 박주민 의원이 박주민 공개적으로 의원이 지금 나가 있죠. 참여했죠. 예, 그 뭐- 호칭 생략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박홍근, 박용진, 자천, 타천. 근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홍익표. 계신데 왜 박지원 의원은 다른 데서 귀한 분을 영입해야 아니, 된다고 아니. 그러시는 거야? 영입해야 된다는 게 그게 당위가 아니고 네. 만약에 했는데 영농치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외부 인사도 고려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지 네. 외부 인사로 해야 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그러나 폭넓게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후보군에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자. 예. 그러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하겠죠. 만약에 경선 없이 외부 인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경선 없이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추대 형식이나 그렇죠. 영입 그렇죠. 형식으로. 영입으로 그런데 가겠죠. 이분들도 지금 다 선수 합하면 꽤나 되는 분들인데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쉽지 않은 그 후보 결정이 될 텐데 그러나 그 고려의 대상에서 하지는 말자. 왜냐 일단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뭐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어. 지금 보면은 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가 네.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출범을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지방선거를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인데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그런 문법이 작동할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의외로 지금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당과 여권이 못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강성이 너무 설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지금 민주당 이거 좀 견제해야 되겠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가 굉장히 녹록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맞물려 가지고 내년 초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서울의 뭐 집값 급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밭은 좋지 않아요. 그 민주당 쪽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서울이 위험하다. 서울도 위험하고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부산도 그렇게 얼마 전까지 분위기가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부산도. 그래요? 2주 그래서 전에는 요 양자 대결로는 전재수 조금 의원이 앞서고 장관이- 있는 뭐 그런 게 네. 나왔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전재수 의원이 그래서 그 유일한 지금 부산 지역 의원인데 저분이 나가가지고 부산에 다시 보궐선거를 하면 다시 의원 자리도 다 뺏기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 네. 왜냐? 그러니까 여당이 여권이 그만큼
못하고 있기 그래서 뭐 때문이다. 선거는 누가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에 뭐 집값 문제도 땅 규제 풀면서 문제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막 사과하고 그리고 한강 버스를 만들어내면서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해도 오세훈에 대적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외부 명망가까지 모셔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보수 입장에서는 더욱더 뭐 소위 단도리를 잘해서 일본 말인가요? 단속을 잘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한간에 떠드는 얘기는 이런 게 있죠. 오철석 연대론이 부상하고 있다. 오철석이라 하면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연대론이 부상한다. 뭐 천하람 의원은 이게 연대나 단일화, 당대 당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하던데 이 오철석 연대론의 실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누가 설명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안철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준석인데 세 사람이 이제 다 친해요. 네. 먼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친하고 네. 안철수 대표와는 지난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원래 안 좋았다가 친해진 그런 케이스고 지금 상당히 사이가 뭐 좋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철석인데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 쪽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개혁신당에서 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혁신당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선거에 대해서 우리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것이고 네. 기초단체장 뭐 기초의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후보가 한 3,0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의 그 출마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네. 방법을 찾고 있고 그래서 낼 것이고 광역단체장도 분명히 우리는 지금 영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뭐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철석 연대라는 것을 물론 뭐 보수 내에서의 개혁적인 그룹과의 연대라는 것들을 네. 생각을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광역단체장, 서울시장과 뭐 이런 데도 좀 후보를 낸다 이런 네.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푸른하늘님이 보수 패널도 좀 모시지 김종혁 패널님 외롭겠다. 안 외로워요. 보수 패널 아니신가요? 보수 보수 패널 패널인데.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그 너무 얘기- 합리적으로 말씀하셔서 보수를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저를 응원하기 위한 다른 분을 더 하라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농담삼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자 좋아요. 그러면은 방금 우리 이동우 수석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럼 오철석 연대로 가면은 보수가 서울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준비는 그거 해야죠. 지금 얘기하잖아요. 6개월이면.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준비 그거 기간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동훈 수석도 지금 우리는 낼 거다. 예. 사람들 다 낼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이게 두 개 뭐 합당이 되거나 이러면 모를까. 예.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음.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그러면 크게 의원님 오철석 연대로 가면은 민주당에서 좀 긴장하는지 긴장을 왜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억지로 만들어진 이름 같아요. 오철석 연대가. 그러니까 무슨 당대당 통합도 아니고 뭐 보수 연대의 의미가 있을 텐데 뭐 개별적으로 그러면은 뭐 선거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지 후보 단일화를 그건 선거 방법은 연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예. 모르는 거니까 음.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무슨 당과 협의가 된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뭐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정한 바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소원해졌다가 친해진 사람들끼리 그냥 해보는 얘기인 것 같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개혁신당도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어도 반사이익도 지금 안 오는 것이고 또 특검법이랄지 그다음에 계엄 해제 결의랄지 이런 것들은 또 함께 발맞춰서 또 그 바른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네. 굉장히 좀 어정쩡한 위치인 건 맞잖아요. 또 내부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 소위 그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개혁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연대하자 그러면 다시 그럼 국민의힘과 통합이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올 수
그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네. 이게 뭐 오철석 연대라는 그 발원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게 뭐 당대당인지 그냥 개인 간에 뭐 일단 가까워진 사람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한번 해보자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 만약에 이제 1월에 지금 수순대로라면 12월 말 뭐 1월까지는 네.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런 지금 특검의 어떤 수사 종결, 그다음에 재판의 어떤 진행 과정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선거의 좌우가 된다,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이 오철석 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뭐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근데 일들이죠. 최근에 여권에서 여권 유튜브 이런 채널도 그렇고 여권 전체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래요. 뭐 집중적으로 그런 공격인가요?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뭐 어디 그런 부분 왜좀 예, 뭐 이렇게 댓글이 조금 안 좋은 악플들이 달리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혹시 뭐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 댓글이 있길래 뭐 그런 의견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만약에 악플이 많이 달리고 공격이 심화되면 그건 이준석 대표한테는 좋은 일 아니에요? 존재감 없는 것보단 나을 그거는 거니까. 공격 받는 입장에서 어떤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은 네. 모르겠어요. 네, 친윤 네. 유튜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을 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재판을 계속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뭐 계속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 대리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지금 재판이 중단된 그런 상황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청문회 이를테면 네.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9월 30일 날 청문회 결정하고 나서 당 지도부하고도 협의가 안 됐고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더라라는 네,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성과 없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심기가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막 몰아붙이면서 청문회 해라 뭐 쭉 보겠다 따져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당에 대해서도 조금 속도를 조절해라 워워 시키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그 좋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제 그런 표현은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못마땅하죠. 그거는 저도 온당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눈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악플 뭐막 그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 욕설 또 이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얼마나 많이 그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까지 예. 갈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지역 의원으로서 뭐 동탄맘 룩 같은 걸로 누군가가 SNS로 비하할 때는 뭐 우리 동탄에는 일하는 바쁜 애기 엄마들 열심히 사는 엄마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비하하지 말라. 이런 댓글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간단하게. 대표는 예. 이제 보수의 미래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여권에서 집중 공격하고 앞으로 더 험하게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변인 다운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책에 써져 있는 책에 말 나오는 말. 책에 써져 제가 있는 나오는 거. 말씀. 근데 아까 그 저 개혁신당에서 탈당했다는 분이 허은하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호나 뭐 김용남 의원 포함해서 예. 막 탈당 뭐, 있었잖아요. 예, 대선 뭐, 즈음에. 그러니까 당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큰 집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반사이익도 엄청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부에 고민이 있지 않을까 제가 추정만 해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안건 한 3개 정도 사안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다 갔어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은 날인데 한번 좀 지켜보고 저는 내일도 다시 진행을 하고 또 오늘 못지않은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 계속해서 닭간다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귤 좀 드시죠. 한 번 더 드셔보세요. 다 까고 나서 가져가려고요? 다 까고 나서 귤도 깝니까? 제가 다 까드릴까요? 앞에 있는 거. 아니 앞에 있는 귤 가져가려고. 다 까드릴게요. 아직 갖고 가십니까? 점심 먹고 가져가시면서 먹어야지. 까드세요. 맞네, 이것도 까는 거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저희 옆에 계신
패널 분들과 MC가 함께 보증하는 그 맛입니다. 극조생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차갑고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